자, 안녕하세요. 북성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7차 모의고사를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강의실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PC 화면을 띄워가지고, 제가 이제 PC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자, 원래는 7차 모의고사는 강의실에 원래 초반부에서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강의하는 도중에 좀 약간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캡처해갖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B형은 강의실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 밑줄친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때 역사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을 2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이때 중학교 국사에서 2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배울 내용이 각각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말해보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 책은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역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분류하여 서술했다는 점이다. 자, 이에 따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습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역사상 주요 문제나 형상을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단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식으로 분야사 쪽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뭐냐면 내용 조직을 했던 거는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차 교육과정은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과 있는 국사 교과서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그래서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연대별로 이렇게 내용 조직한 방면에 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식으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분야사별로 내용 조직했던 것은 이 7차 교과서, 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때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은 이제 뭐냐면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중학교 국사에서 2학년, 3학년 때까지 배울 내용이 뭐냐. 자, 2학년은 고려 시대까지. 그 다음에 3학년, 여기 이제 빠졌는데, 답안 이제 3학년 좀 써주시고, 자, 3학년은 조선 이후까지. 이렇게 이제, 배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은 시수가 2학년은 1시간, 그 다음 3학년은 2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까요? 자, 거기 이제 화면에 보이면 보충 자료 있죠? 7차 모의고사 보충 자료. 자, 7차 교육과정 특징은 보면 학교급별 교육과정 없애고, 뭐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이런 것도 없애고, 1학년부터 해서 12년까지 특별한 교육과정을 편제하고요. 1학년은 부터 해서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 다음에 11학년에서 12학년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죠. 아까 지금 언급했던 심화선택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 수준별 교육과정이니 심화보충형 도입 이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7차 교육과정이 처음 나왔을 때, 잠깐 언급됐던 거고, 사회과가 아니라 심화보충형인데, 도입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2000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사 과목 편제 과정에서 보면 심화선택 교육과정에서 이제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국사변화에 보면 중학교 2학년 정근대사, 3학년 근현대사인데 입사는 이때부터 2학년 때는 고려까지, 3학년 조선. 그러니까 시수도 고조가 좀 2학년이 적으니까 1시간, 3학년이 2시간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2학년, 3학년 간에 시수 군형이 붕괴됐다. 이 부분이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이제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이제 한문 사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한문 사유 부분은 이제 답안지 뒤편에 있어요. 그 뒤편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핵심적인 말이 이제 포상팔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야 연맹대, 그래서 이런 것들 포상팔국을 말하는데, 가라. 여기에서 가라라는 말은 이제 금강가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가라 왕자가 구원을 청했고, 그때 신라의 내의사금이 그 뭐냐면 군대를 파견해서 그 금강가를 도와서 포상팔국을 점거했다. 예, 그러니까 물리쳤다. 그리고 그걸 이제 신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명이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금강가야 그 왕자가 가서 인질로 이렇게 갔죠. 이것이 이제 예전에 결혼동맹과 관련돼 갖고 뭐 기출에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충 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가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앙집권화 국가로 되지 못하고 연맹 형태로 분열 상태였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변화 과정을 보는데, 이때 이제 3세기 초반을 전후로 해가지고 크게 갈리게 돼요. 왜 갈리게 되냐면, 이때 이제 그 고구려가, 그 당시 이제 3세기 초반이 아니라 그 4세기 때죠. 예, 4세기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크게 갈려지게 되는데, 그 갈려진 기점이 되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물류 관계에서 보면, 그 예전에 이제 4세기 초 이전에는 낭랑 대방 가야 외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중국 문화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313년에 그 미천왕이 낭랑을 멸망시키고 곧 이어서 대방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 관계가 이제 바뀌게 돼요. 중국의 문물 통로가 낭랑 대방 역할을 했던 것을 백제가 대신하죠. 백제가. 그래서 백제가 있고 그다음 가야 외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 요때 단계까지는 이제 그 뭐냐면 그 가야의 주도국가가 금강가였어. 근데 요 식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류관계가 바뀌면서 요 그 금강가에 도전하는 다른 가야 세력들이 포상팔국을 들이 이 금강가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포상팔국 간에 싸움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이 금강가야가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계속 그 물류관계, 중국 간의 어떤 백제 가야 외 간의 관계에서 계속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포상팔국은 이렇게 물류관계 변화의 가독이 시기 때 일어난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반란은 이제 그 대개 3세기 초반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 학자들은 이제 연대순위 편도가 안 맞다. 그래갖고 4세기 때 초중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이제 관계 여기 보면 경제적 배경을 이제 서술하면, 자, 낭랑과 대범군이 고구려 멸망하자 낭랑, 금강, 가야 외도 있는 원거리 교역망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새로운 이제 루트가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에 이 포상팔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볼게요. 3번. 다음 전시가제도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보고 직전에 전시가제도와 다른 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사료를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걸 일단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무상계 전시란 말이 나와요. 이 무상계 전시라는 것은 이제 그 무상계 통의 간직에게 줬던 것들인데, 자, 무상계라는 전시를 처음으로 줬던 거는 언제 때냐면 마지막 전시가였던 경정정시가요. 네, 경정시가. 그래서 이 경정정시가는 그 앞에 시정, 개정, 그 다음에 경정정시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제일 최종적인 형태의 고려토지의 완성을 뜻하고요. 고려전기의 토지대도를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시가는 경정정시가 이전의 전시가는 개정정시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충 페이지에 찾아볼 것은 뭐냐면 그 고조시 토지제도 전천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역분전, 시전전 시가, 개정, 경정전 시가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기출에 자주 언급됐죠. 그래서 한동안 안 나왔는데 이 고려시대 토지제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그 2페이지 표 보세요. 자, 거기 보면 태조시대 때 역분전을 지급했다. 그게 있죠. 농공행상적인 토지 급여하고 정결 단위로 지급했죠. 요때 농공행상이라는 건 이제 그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공원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간품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주현실시가 넣으면 그 간품과 인품을 병행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간품이지만 그 호족들의 기득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품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색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강종 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반 작업을 기준으로 지급했고 가등에 이제 그 해서 15불을 지급했는데 이때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류와 군인도 지급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전정시권 예전에 2010년도에 한번 그 국편이 관련돼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개정정시가는 이제 전시가 수급자의 가등을 18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한 해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시전정시가가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가 있었죠. 근데 간품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 처음으로 군인에 대한 수급이 명시됐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시전정시가는 그 가등위에 해가지고 지급했다고 추정하지만 개정정시가는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상간이 현직 관리보다 좀 더 낮춰서 지급해주고요. 그 무관이 같은 품계면 문관보다 좀 더 적은 전시를 수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시가는 전반적인 문종 때인데 이제 대농장이 확대되고 하니까 관리수도 늘어나니까 전시가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무관에 대한 이제 대우가 현저히 개선됐어요. 그럼 왜냐면 이제 중간에 거란족이니 뭐 여신족 이런 것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무관들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개선됐고 같은 문무관일 경우에 오히려 무관이 더 많은 이제 전시 시지를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종전에 조금 줬던 이제 상관 탈락되고 향직이나 그 다음에 무상가 전시, 별사가 전시 같은 것들을 지급했다. 그리고 한해가가 소멸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전시가 내로 이제 다 일원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녹가전인데 녹가전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전시가 제도가 붕괴되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사대부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경기 파원, 이 당시 경기 파원은 이제 항해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그 녹가전 지급했고, 이 녹가전 신진관료에게 지급을 했죠. 물론 이제 이 녹가전이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검문세족들이 이제 다 장악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녹가전이 예전에 가전법하고 비교해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문제 계속 풀어보면 이때 이제 개정정시가와 경정시 차이점을 쓰시면 전시의 지급액이 전반으로 감소되었다는 거.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개선됐고 그 다음에 또 종전까지 전시가 지급됐던 상관이 탈락됐고요. 한해가가 소멸됐고 그 다음에 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사가 전시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가와사 화폐 중에 인플레이션 유발시킨 화폐를 찾아 써보고 화폐 명칭도 같이 병기하고요. 이 화폐를 정부가 같이 많이 주주했던 경제적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 쭉 있는데 9만 시기 때 이제 그 인천 전환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환국은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죠. 발행을 했던 것을 이제 쭉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은하가 이제 본위화폐고 그다음 보조화폐인 적동화, 항동화, 백동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알 필요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그 화폐를 찾으면 당연히 많은 걸 찾으시면 되겠죠. 어디겠어요? 가에서 사 중에 요거는 마와 관련된 거죠. 마. 예. 그래서 마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그 발행됐다는 걸 알 수 있고 해마다 특히 1899년에서 1900이 넘어가면서 계속 찍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나 백동화 관련된 화폐인데,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정부가 많이 찍어냈다는 거. 왜 많이 찍어냈냐면, 백동화는 니켈로 만들거든요. 이 니켈 가격이 이제 그 다른 동이라든지 은보다 좀 싸. 그래서 주조 비용이 좀 싸게 먹히고, 대신에 거기 찍어 있는 유통가치, 그러니까 액면가치는 높아요. 쉽게 말하면 비용은 500원밖에 안 드는데 뭐냐면 포면 가치는 1,000원, 2,000원이야.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제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측량 화폐이기 때문에, 측량 화폐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죠. 근데 측량 화폐 자체 내에서 그 제도에서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그리고 그 당시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같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수완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이제 많이 찍어낸 양적 완화라고 하죠. 좀 어렵게만 해서. 예.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죠.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 원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일본 애들이 또 많이 찍어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개항장이나 일본 국내에서 많이 찍어내서 보급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백동화가 널리 보급됐었고, 그리고 백동화의 그 함량 수준, 니켈 함량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 예. 그래서 저질 화폐가 많았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메가달 화폐 개혁 때 이제 없어지게 되죠. 백동화가.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백동화 관련돼 갖고 이제 보충 자료 잠깐 볼게요. 통화정책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 신식화폐 조대장정은 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은본위 제고, 일본이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 보조화폐인 백동화가 발행되는 근거가 됐다. 근데 이제 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화는 제대로 발행되지 못하고 이 보조화폐인 백동화가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넘어가면 이제 근본위제를 전환할 때 화폐 조대라든지 중앙은행 조대, 태양극권 조대,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언급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려고 노력했지만 금이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했고, 일본이 제휴은행권을 확산되면서 근본위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메가달 화폐 경제 정책을 이제 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아마 이제 이번 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한국사는 작년에 재작년 나왔던 건 이제 안 내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왕항석의 신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왕항석 신법 과정 내용을 이제 좀 이 문제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보충 페이지 보고 넘어가면요. 자, 왕항석 신법은 이제 배경은 군사나 관료 유지, 세폐의 증대로 해서 재정이 증대됐고, 그때 관료와 대지주들이 손을 잡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많은 군사비가 필요했던 건 송나라 문치주의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서는 지주 자원 문제가 이제 파악했고, 그다음 돈을 가지고 평화를 사기 때문에 많은 세폐를 그다음 북방 이민족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이 고갈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그것을 이제 뭐냐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왕항성의 헌법이고요. 목적은 부국강명, 재정구조의 호락,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왕항성의 이제 개혁정치에 됐던 그 경전은 뭘까요? 이건 주대죠. 그래서 그 개혁에 뭐 관련된 경전 쓰라고 하면 모르시면 그냥 그 주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뭐 군수법 같은 게 있고, 군수법은 물가 조절이죠. 중앙에 바치는 물건을 물가의 비싼 지역으로 피해 상고 사들인 방법인데, 이거는 한나라 군수법 비슷하지만 그 송나라 때의 군수법은 좀 뭐와 관련된 공납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대상인들이 공납을 장악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득을 챙기니까 그걸 국가가 대신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청목법은 중소농민에게 자금이나 곡물을 저리도 융자하고, 시역법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시역물 설치에 물가를 조절하고요. 그다음 모욕법이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모욕법 이전에 이제 법을
그 책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차역법으로 되어 있죠. 차역법은 이제 뭐냐? 자, 차역법은 이제 그 당시 그 송나라는 호등제를 실시했어. 그 1등호부터 해서 5호등까지. 그래서 토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역을 부과할 때 그들이 이제 그 호등에 따라서 그 역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호는 그 당시 1등호. 그 다음에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은 5등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부과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이제 합리적이겠죠. 근데 그 당시 그 좀 잘 사는 1등호, 2등호 형세호 계층들이 관리가 짜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자기는 3, 4등급 호도 이렇게 낮추고 밑에 있는 호들을 1, 2등급 부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경제력에 비해서 부과된 역이 너무 과중하니까 파산된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송나라 간호들은 역을 면제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뭐냐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겠다.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왕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차역법에서는 노역을 대신했거든. 직접 뜨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다음 면역전을 받아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직접 역을 담당하게 한 거야. 그래서 주요 목적은 역을 불합리성을 개선한 건데 실제 목적은 고용자를 해서 부수적으로 실업자를 고용했다. 그리고 예전에 간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이 간호들에게도 뭘 걷게 되냐면 조역전을 징수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조역전을 징수를 해서 그 뭐냐면 이들도 이제 역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요. 자, 다음 밑줄친 법의 내용을 써보고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왕한 신법 내용을 쓰시오. 자, 아까 이제 차역법의 내용은 농민을 그 제사를 정도의 각종 정부 업무를 동원하는 제도였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모욕법의 내용은 이제 부역을 폐지하고 제사를 따라 5등급의 명령조를 걷고 실업자를 모집해서 역을 충당하게 했고요. 그다음 종래 부담자로부터 면역전을 징수해서 차역이 면제됐던 간호와 사관을 상인들에게 농민 액수의 그 절반에 상당하는 그 조역전을 징수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 1번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와 관련된 가마코나 막부예요. 가마코나 막부. 예. 가마코나 막부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가마코나 막부의 정치 부분을 좀 볼게요. 예전에 조쿠의 나이 나왔죠. 가마코나 막부에 세웠던 사람은 미나모토 요이토무죠. 예. 이 사람이 세이타 쇼군을 취임해갖고 가마코나 막부를 이제 세웠는데 근데 이제 미나모토 요이토무는 있다가 이 막부를 세우고 나서 죽어요. 그래서 실제 2대 3대 이후부터는 실권을 장악했던 집안은 식행한 이유로 명목으로 지배했던 호조시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그 미나모토 요이토모 집안의 이제 시가 끊겨지고 이제 그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후지와라 지나는지 그다음에 청안가의 사람들은 이제 막부의 쇼군을 안추고 식행한 이유로 외척인 호조가 실제 이제 실권을 장악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가마쿠가 초기 때 조쿠의 난이 나죠. 그래서 교토버 상황을 중심으로 공가세력과 막부타도에서 일으킨 난인데 이때 이제 다수 동부 간동 지역의 무가세력들이 그 당시 막부군에 붙었죠. 그래서 그 고토버 상황을 중심한 서부 무사들과 그 다음에 동부 막부군 무사들이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패해서 고토버 상황이 유배됐고요. 그러니까 전공을 세웠던 무사들이 패배하고 귀족과 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정을 몰수해서 분배해주고 조정의 권위가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간동에 세워진 가마쿠라 막부 입장에서는 간서지방, 오늘날 긴키지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공가색들과 그 다음에 무사색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뒀냐면 누쿠하라 단타이라는 그 단청을 뒀어요. 예. 이건 이제 뒤에 무르마치 막부도 이제 비슷한데
무릎맞춤 막부는 어디다 세워졌죠? 도쿄. 그래서 도쿄에 이제 교토에 세워졌죠. 교토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간서지방에 무인들이 통치를 했었는데, 자,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만회하게 그 동부 지역의 그 간동 지역의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마쿠라 후원을 설치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 파견하고 물론 거기에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막부가 서로 정권을 주고받아.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간동 지역에, 그러다가 무르마치 막부는 간서 지역에, 에도 막부는 또 간동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하여튼 조코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 당시 그 공가 지역과 무가 지역이 무가가 이제 같이 통치한 이원 정권이었는데 이제 공가 정권이 붕괴되고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 이도나된 정권이 형성됐다. 이 조코의 난이 의미가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6번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그 가에 들어갈 것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조코의 난. 그 다음에 그 기획의 짐을 보면 자, 선생님 조코의 반란 이후에 가마쿠라 막부가 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한 제도 장치가 뭡니까? 이거는 뭘 설치했다? 누쿠하라 단타이.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한자로 이제 쓰면 뭐라고 쓰냐면 교토의 육파라 탐제 이렇게 했는데 육파라 탐제는 이제 한자식 발음이고요. 실제로는 누쿠하라 단타이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7번 문제 해볼게요.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용 조직과요. 수업 내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초창기 이제 문제 올 때는 계열화 방법을 쓴 걸 이렇게 올렸어요. 맞긴 맞지만 이제 좀 약간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발문을 곤쳤거든요. 수업 내용 조직.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곤쳐주시고 만약에 안 적혀있는 처음 받는 분들은 그리고 그 답안의 계열화 방법의 특징을 수업 내용 조직으로 좀 곤쳐주세요. 자, 그러면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수업 내용 조직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내용 조직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육과정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조직한 교과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내용 조직을 다시 재조직한 수업 내용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 조직은 수업 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누구야? 예, 주체가 교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유형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요소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인식의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범위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사대 중심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구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주제학습과 관련된 건데, 고려시대 문화를 이제 배울 때, 처음에는 뭐 문화나 문화적 개념, 성격, 의 이렇게 이제 좀 쉬운 걸 배워요. 그러다 두 번째 넘어가면 좀 지도를 만들거나, 세 번째 단계 넘어가면 글을 쓰거나 성격하거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면 사료를 읽거나 문화적 사진을 보거나 고려 문화 특성.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이렇게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 다음 인식 범위를 이제 달리하는 거는 처음에는 요만큼 인식했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인식했다가 그 다음 이렇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인식 수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군 신화를 예를 들면 공통된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고 조직하죠. 그래서 단군 신화와 외국 신화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요걸 이제 신화를 연계해가지고 그 선사시대, 역사시대로 연결고리 파악하죠. 좀 더 넓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의 가치관과 상징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신화가 담긴 고대인의 세계관을 신화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군 신화와 다른 신화 비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신화를 얘기해서 외형적인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좀 더 내면적인 거 그리고 고대와 현재인의 어떤 보편적 인식 수준을 이렇게 점점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인식 범위를 달리하는 부분이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사대 중심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 그 학생들이 너무 딱딱한 내용을 처음 접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던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은 그 고대 국가 내용을 이제 좀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기획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비교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고대 국가 성립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일본, 중국의 고대 국가 성립을 비교하여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비교죠. 그래서 비교라는 말은 이제 하니까 비교는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국의 고대 국가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을 찾는 것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의 내용은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약간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차이점은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 예, 비교란 말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거기 밑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 국가 성립 발전을 이제 좀 더 확대시킨 거고 3단계는 거기에 속성을 파악하고 현재적 의미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1, 2, 3단계에 이렇게 인식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보죠. 8번은 이제 절대왕정 시대 때 그 뭐냐면 경제사상인데 자, 요 8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보충 페이지 볼게요. 보충 페이지 7페이지 펴보세요.